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람처럼 나타난 신령한 도사입니다. 바람처럼 나타난 신령한 도사. 초여름 어느 오후였다. 바람기도 없이 내리쬐는 햇볕이 몹시 따가웠다. 김선달은 짊어진 바랑도 없이 주막 옆을 지나고 있었다. 주막 옆 버드나무 그늘에서 산에 서너시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었다. 멍석 위에 벌렁 드러누워 있는 사내들은 밭에서 감자를 캐다가 더위를 피해 잠깐 쉬는 중이었다. 멍석 옆에는 튼실한 감자 무더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캘 요량으로 새벽부터 서둘러 일을 한 탓인지 모두 지쳐있는 모습이었다. 김선달은 한양에서 며칠간 잘 놀고는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원래부터 노자라고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 김선달은 주막 옆을 지나다 보니 막걸리 생각이 간절했다. 가만히 있어보자. 막걸리 생각은 나고 돈은 없으니 어떡한담? 김선달은 침을 꼴깍 삼키면서 궁리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버드나무 밑으로 쑥 들어갔다. 좀 쉬었다 갑시다. 김선달이 그들을 보며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러시오. 서너 명의 사내들이 누워있다가 김선달을 바라보고서 일제히 일어나 앉았다. 아, 그냥들 누워 계시죠.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려고 하던 참이었소. 남자들은 멋쩍은 듯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바람이 시원하군요. 그런데 여기서 황해도 9월산까지 몇 리나 됩니까? 김선달은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면 모르는 채 뭘 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9월산이라 여기서 딱 250리가 남았소이다. 그 중에 한 사내가 대답했다. 감사하오이다. 김선달은 그 사내에게 점잖게 말했다.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의관을 갖춰 입고 말소리며 행동거지가 범상치 않은 김선달이 보통 사람은 아닐 거로 생각했다. 그중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실례의 말씀이오나 선비께서는 어디서 오는 길인지요? 한양 삼각산에서 오는 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삼각산에서 9월산이라. 삼각산이라는 말에 남자들은 돌을 닦는 도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마음대로 김선달을 점쳐놓고서 삼각산과 9월산이라면 그 거리가 무려 400리나 되는데 이 더위에 그렇게 급히 가실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사내가 물었다. 네, 돌을 닦는 몸으로서 이까지 더위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9월산으로 스승님을 뵈러 가는 길이죠. 김선달이 시침을 뚝 떼고서 이렇게 말하자 모여 앉은 남자들의 얼굴빛이 바뀌었다. 아, 그렇습니까? 시골에 묻혀 사는 농부들이라 지체 높으신 도사님을 미처 몰라 뵀습니다. 허허허. 그게 무슨 말이오? 도사란 원래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것인즉 오고 감이 기약이 없소이다. 김선달의 말이 순박한 농부들의 마음을 당장에 휘어잡았다. 어느새 그 마을엔 삼각산에서 신령한 도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소문은 마침내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꼽히는 이초 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뭐?
삼각산에서 도사님이 오셨다고? 무슨 일 때문인지 시름에 쌓여있던 이초 씨는 그 소리를 듣고서 버드나무 밑으로 뛰어갔다. 이초 씨 어른이 오십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동네 어른인 이초 씨가 오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초 씨는 낯선 김선달을 보자 허리를 굽혀 예의를 올린 후에 정중히 입을 열었다. 도사님께서 이처럼 저희 마을에 들리시게 된 것도 하늘이 베푸신 인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계실 게 아니라 누추하오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아니 올시다.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난 갈 길이 바쁜 사람이요. 김선달이 손을 저으며 사양을 하자 이초씨가 김선달의 손을 잡으며 간곡히 말했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묵었다 가시죠. 자,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초씨의 말이 간곡한지라 김선달은 못 이기는 채 하고서 마침내 자리를 떴다. 그날 밤이 깊었다. 이초씨는 신령한 도사가 된 김선달과 푸짐한 음식을 앞에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마음 먹고 있던 말을 꺼내놓았다. 도사님, 실은 저희 집에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가보로 내려오고 있는 금초대가 없어졌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이라 이대로 잃어버린다면 조상님들을 배울 낯이 없습니다. 분명 가까운 사람의 소행일 겁니다만 알 수가 있어야지요. 김선달은 그 소리를 듣고 신음소리를 냈다. 지금까지는 타고난 언변으로 얼렁뚱땅 넘겨버렸지만 이초씨의 말은 분명히 자기더러 그 금초대를 찾아달라는 말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글쎄 올시다. 물건을 잃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요? 오늘까지 꼭 열흘이 되었습니다. 정말 난처한 노릇이었다. 찾아준다는 말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이토록 후한 대접을 받고서 못 찾아주겠다는 말도 안 나왔다. 도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딱 한 번만 저의 딱한 처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초씨의 간절한 말에 김선달은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놈의 금초대를 못 찾아 끝내 도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승낙이나 해놓고 보자. 김선달은 작정을 하고서 입을 열었다. 사정이 그러하시다니 바쁜 몸이긴 하나 며칠 시간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초씨는 희색이 만연해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술잔을 기울였다. 이초씨는 돼지를 잡는다, 소를 잡는다 해가며 방정을 떨었다. 동네에는 신령한 도사가 와서 금초대를 훔쳐간 범인을 찾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이초신의 마당을 기웃거렸다. 이튿날 날이 밝자 김선달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도둑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김선달은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금초대를 보관한 곳과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남자가 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지. 김선달은 기왕 이렇게 된 이상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도둑을 찾아보기로 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오니 측에 방을 하나 내어주시고 아무도 주변에 얼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김선달은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네. 김선달은 가능한 한 출입을 삼갔고 누구라도 마주치기라도 하면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난 다 알고 있어 하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날이 가고 드디어 사흘째가 되었다. 하지만 도둑을 찾을 기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다. 도둑을 못 찾으면 내일 새벽이라도 당장 도망쳐야 할 판이었다. 아휴, 팔자도 더럽게 사놨구나. 어쩌다 이런 일에 걸렸는고. 김선달은 상같이 쌓아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팔자에 없는 일이라고 한탄했다. 음식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았다. 정말 지금까지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보았지만 도사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김선달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밤낮으로 몰려와 김선달 주변을 기웃거렸다. 그들은 김선달이 도둑을 못 찾을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에 도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야 신통력을 가진 도사님이니 천벌을 내릴 거야. 이런 말도 오고 갔다. 어느덧 그날도 저물었다. 마지막 밤이라 구경꾼들은 더 모여들었고 김선달의 피로는 한층 더 심해갔다. 그런데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솥을 걸어놓고 시루떡을 찌고 있었다. 시루떡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떡이 익어가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겼다. 김선달은 한탄을 하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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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올라가는구나. 뭐라고요? 당신 누구요? 옆에 서 있던 하인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변했다. 모락이란 이름의 그 하인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선달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사실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달은 그 하인을 따라갔다. 그는 인적이 드문 담벼락 밑으로 데려가더니 무릎을 꿇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사정했다. 잘못했습니다. 어린 딸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약방에 데려갈 돈이 없어서 그만. 그는 금촛대를 돌려주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만 눈 감아주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걸 밝히겠다. 다신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김선달은 다짐을 받았고 하인은 그가 지시한 대로 담벼락 밑에 금촛대를 숨겨놓았다. 자기가 헛된 소리로 모락모락하고 외친 것이 공교롭게도 금촛대를 훔쳐간 도둑인 모락이라는 하인이 듣고 자기를 가리키는 소린 줄 알고서 기겁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그 짝이었다. 이리하여 김선달은 뜻하지 않게 이초 씨의 금촛대를 찾아주었다. 진짜 우연의 일치였다. 정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촛대를 되찾은 이초 씨는 김선달의 손을 잡고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별 말씀을요. 금촛대를 찾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날 단잠에서 깨어난 김선달은 이초 씨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하루만 더 쉬었다가라는 이초 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틀린 말은 아니구나. 내일부터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충청도 땅에 지독한 고두쇠 영감이 살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아끼고 절약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한 푼도 남에게 빌려주는 법도 빌리는 법도 없었다. 가난이 한이 되었는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쓸 정도였다. 그렇게 쓰지 않고 모으다 보니 영감은 근동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영감은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몰랐다.
본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들은 무슨 죄란 말인가. 영감, 모을 만큼 모았으니 이제 좀 쓰고 삽시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지금도 많이 쓰는데 더 쓰다니 정신 있는 거요? 하고는 펄쩍 뛰었다. 가족 모두 옷 한 벌을 가지고 사시사철 기워서 입고 덧대어 입다 보니 엄동설 아니면 추워서 덜덜 떨어야 했다. 그 많은 돈 죽을 때 가져가려나? 그거 무슨 청승인지. 가족들이 불쌍하구먼. 구두쇠 영감은 팔을 젓고 다니면 소매가 다를까봐 언제나 뒷짐을 진 채 마을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신발이 닳는다고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신발을 벗어서 들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워낙 지독한 구두쇠인지라 그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언젠가 한 사내가 구두쇠 영감을 찾아왔다. 얼마나 아껴야 영감님처럼 돈을 모을 수 있는지 배우고자 왔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사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날 따라오시오. 구두쇠 영감은 사내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더니 낭떠러지 끝에 뻗어있는 소나무 가지를 가리켰다. 저기에 매달리시오. 사내는 망설이다가 가까스로 가지에 매달렸다. 이제 한 손을 놓아보시오. 아래를 보니 천길 낭떠러지였다. 사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두 손으로 소나무 가지를 더 힘껏 붙들었다. 자, 이제 내려오시오.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가지에서 내려왔다. 지금 소나무 가지를 붙든 것처럼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시오. 그게 나처럼 돈을 모을 수 있는 비결이요. 사내는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영감은 슬하에 아들, 딸, 남매를 두었다. 며느리를 들일 때도 하도 씀씀이가 인색해서 아들은 힘들게 장가를 가야 했다. 아버진 아들보다 돈이 먼저인가 봐. 아들이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도움을 받는다는 건 아예 꿈도 꾸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했다. 딸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부잣집 딸이 이게 뭐니? 딸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구두쇠 영감의 환갑이 다가왔다. 지금은 환갑이면 인생 후반기를 시작하는 나이지만 그 시대엔 황혼기에 접어드는 나이였다. 구두쇠 영감은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서 중대 발표를 했다. 마누라, 지금까지 사느라고 고생 많았지? 평생 힘들게 해서 미안하구먼. 너희들도 아버지 원망 많이 했을 거야. 내가 가진 것도 없이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 너희들에게까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허리띠를 더 졸라맨 것 같구나. 이거 받아라. 구두쇠 영감은 자식들에게 전담 문서를 건넸다. 그리고 아내에게 금고 열쇠를 맡기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 아내와 자식들은 그동안에 서운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봄눈 녹듯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구두쇠 영감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초대를 받은 동네 사람들은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워낙 구두쇠 영감이라 차린 거나 있으려고? 글쎄 말이야. 그렇게 수군거리며 영감의 집에 들어선 사람들은 떡 벌어진 잔치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온갖 사내진미와 갖가지 요리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져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이지? 내일부터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그때 구두쇠 영감이 모인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다.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지독한 구두쇠로 지난 세월을 살아왔어. 그 덕분에 내 자식들은 부모한테 기대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게 되었어. 이제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려고 하오. 그 말을 듣자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잠시 후 영감의 진심을 확인하자 잔잔한 감동이 일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구두쇠 영감의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때 그 마을에서 어렵게 사는 노부부가 구두쇠 영감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이었다. 모인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가 일어서더니 사연을 들려주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젊은 시절 다리를 다쳐 잘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일을 못하자 아내가 대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다가 뒹굴어서 허리를 다쳤지요. 그러다 보니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지 매달 초하룻날 이른 아침마다 한 달치 양식이 문 앞에 놓여 있더군요. 한두 번 그러려니 했지만 계속 이어져서 어느 날엔가 작심하고 지켜봤더니 저 어른이 곡식 자루를 놓고 가더군요. 그 덕분에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지요. 지금에서야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구두쇠 영감을 오해한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구두쇠 영감은 한평생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썼다. 돈은 어떻게 모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마을을 구한 젊은 부부. 오랜 옛날 높은 산 아래 오두막에 돌쇠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는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며 지냈는데 힘이 장사였다. 달래란 처녀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녀는 옷감 짜는 일과 바느질 솜씨가 아주 뛰어났다. 게다가 농사일도 척척 잘했으며 얼굴도 아름다워 꽃이 부러워할 정도였다. 어느 해였다. 여름 내내 가뭄이 계속되어 눈과 밭에 심은 곡식이 다 타들어갔다. 큰일 났군. 이러다간 곡식이 다 말라버리겠어. 가뭄으로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고 농작물은 다 타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우물을 팠으나 아무리 파도 물 한 방울 솟아나지 않았다. 정성 들여 기우제도 지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풀뿌리조차 다 말라 비틀어지자 사람들은 누렇게 부항이 나고 굶주림에 지쳐 흙을 파먹는 사람도 있었다. 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던 마을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병에 걸렸고 마을엔 깊은 한숨소리만 들렸다. 그날도 원로들과 마을 사람들이 정자 밑에 모여서 대책을 강구했다. 이러다간 마을 사람들 모두 죽게 생겼어. 어쩌면 좋단 말이냐. 모인 사람 중에 누군가 깊게 한숨을 토해내며 힘없이 말했다. 그 말에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모두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그때 돌쇠가 입을 열었다. 혹시 깊은 산속 어딘가에는 샘물이 솟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그 말에 대답했다. 내가 어려서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긴데 산에 용이 사는 동굴이 있는데 그 속에 냇물이 흐른다는 거야.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이 가뭄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동굴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데다 무시무시한 용이 동굴을 지키고 있다더군. 그러면 제가 그 동굴을 찾아보겠어요.
그곳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찾아낸다 하더라도 위험해. 이렇게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동굴을 찾아 나서는 게 낫겠어요. 돌쇠와 달래는 그 동굴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하고 곧 그 길로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서 동굴을 찾으러 나섰다. 햇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걸 태울 듯이 내리쬐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햇볕보다 더 뜨거웠다. 산마루에 도착한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각자 다른 길로 떠났다. 달래는 있는 힘을 다해 걸어갔다. 발은 벗겨지고 온몸이 가시에 질려 피투성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계속 걸었다. 그렇게 나흘째가 되던 날 달래는 심한 갈증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었다. 가까스로 산을 넘자 바위 구멍에 물이 괴어 있었다. 아, 물이야. 물이 있네. 그녀는 정성을 다해 손으로 그 물을 병에 담고 목이 마를 때만 입술을 죽일 정도로 조금씩 마셨다. 바위 구멍에 물이 괴어 있는 걸 보니 어딘가에 수원지가 있을 것 같았다. 숲을 지나가는데 풀숲에 쓰러져 있는 사슴 한 마리가 보였다. 이를 어째 가엾게도 쓰러져 있네. 달래는 사슴이 안 돼 보여 사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서 물을 몇 모금 마시게 했다. 물을 마신 사슴은 기운을 차렸는지 일어나서는 고맙다는 듯이 달래의 손을 핥았다. 그런데 달래가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떠나려 하자 사슴이 옷자락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게 아닌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 산에 왔는지 알고 있니? 사슴은 머리를 끄덕이며 계속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달래가 사슴을 따라가자 사슴은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꺾더니 이윽고 땅이 움푹 들어간 곳으로 가자는 거였다. 그러더니 그곳에서 멈추고는 발로 풀을 긁어서 헤쳤다. 그러자 그 밑에서 동굴 입구 같은 것이 나타나고 어디선가 물소리도 들려왔다. 아, 용의 동굴이다. 달래가 기뻐 소리치자 사슴은 그 사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달래는 동굴 속에 용이 산다는 말도 있고 동굴로 들어갔다.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올 뿐 동굴 속은 캄캄했다. 달래는 그 물소리를 향해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파닥파닥하고 날개 소리가 나더니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덤벼들었다. 달래는 억센 날개와 날카로운 발톱 공격을 받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얼굴에서 피가 흘렀으나 달래는 굴복하지 않았다. 아직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머리 위를 맴돌았으나 달래는 벌떡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벼란간 무서운 땅 울림소리가 나더니 동굴 속이 갑자기 환해졌다. 눈앞에 소용돌이 치는 냇물이 흐르고 그 속에서 용이 번쩍이는 눈으로 달래를 노려보고 있었다. 용은 천둥 같은 소리로 달래에게 소리쳤다. 여기는 내 동굴이고 내 냇물이다. 감히 동굴로 들어온 자가 누구냐? 달래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달래라고 합니다. 물을 찾아 이곳까지 왔어요. 용은 그 말을 듣더니 소리쳤다. 물은 실컷 마셔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안 된다. 달래는 물을 마시고는 용기를 내서 소리쳤다. 물은 잘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동굴과 냇물은 모두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용은 얼굴을 달래에게 바짝 들이댔다. 그런데도 달래가 두려움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걸 보자 또다시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쥐방을 만한 여자애가
겁도 없이 잘 짓거리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만 해봐라. 당장에 너를 돌로 만들어버릴 테니. 그러더니 요란한 물소리를 내며 물밑으로 사라져버렸다. 달래는 기쁨과 불안에 쌓여 동굴에서 나왔다. 비록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마을 사람들을 구하자. 그렇게 결심하고는 돌쇠와 약속한 장소를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다. 한편 돌쇠는 동굴을 계속 찾아다니다가 호랑이에게 쫓기는 사슴을 발견했다. 화살을 쏘아 호랑이를 잡자 사슴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었다. 착한 달래는 이미 물이 있는 곳을 찾았지만 무서운 용을 만났답니다. 달래의 목숨을 구하고 싶으면 칼로 당신의 가슴을 그으세요. 아가씨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돌쇠가 급히 약속한 장소까지 달려가 보니 달래가 슬픈 얼굴로 서 있었다. 돌쇠가 위로하며 물어도 달래는 아무 말 없이 슬픈 눈으로 돌쇠를 바라볼 뿐이었다. 얼마 뒤 달래는 돌쇠를 동굴 입구까지 데리고 가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염려하지 말고 빨리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여기 물이 있다고요. 달래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돌이 돼버리고 말았다. 돌쇠는 돌이 된 달래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다.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를 악물며 마을로 내려갔다. 돌쇠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횃불을 들고 동굴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힘을 합하여 도랑을 파서 동굴 속의 물을 끌어내자 물이 도랑을 따라 밭으로 흘러들고 곡식들이 곧 생기를 되찾았다. 겁이 난 용은 물밑에 숨어서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훌륭한 행동에 눈물을 흘렸다. 돌쇠는 돌이 된 달래를 업고 산으로 올라가 오두막집을 지었다. 그리고 낮에는 사냥이나 밭일을 하고 밤에는 칼로 자기 가슴을 그어 떨어지는 피를 돌이 된 달래에게 적셔주었다. 그렇게 사슴의 말대로 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돌쇠가 평소처럼 가슴의 피를 돌이 된 달래에게 뿌려주자 마침내 돌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달래가 되살아났다. 달래, 이렇게 살아나다니 고맙소. 돌쇠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달래를 꼭 껴안았다. 달래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쇠의 가슴에 난 상처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마침내 돌쇠와 달래는 부부가 되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미꾸라지 박서방, 찰거머리 천부자. 어느 마을에 박서방이 있었는데 남의 돈을 빌려서 제때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 스무냥만 빌려주게. 이자는 잘 쳐서 줄 테니. 내가 돈이 어딨어? 수중에 돈 한 푼 없구먼. 박서방은 급하게 돈이 필요했지만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통사정을 해도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다. 그 인간한테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군. 거기라도 가야지. 박서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천부자를 찾아갔다. 천부자는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먹는 악덕 사채업자였다. 한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고 떼어먹는데 선수요. 또 한 사람은 찰거머리처럼 돈 받아내는데 일가견이 있던 터라 서로를 꺼리고 있었지만 박서방 마누라가 갑자기 스무냥이 필요하다고 바가지를 긁는 통에 천부자에게까지 손을 내민 것이다. 스무냥만 빌려주시오. 한 달 후에 갚겠소.
천부자는 박서방한테 돈을 빌려주면 애를 먹는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내 돈을 빌려가서 제때 갚지 않을 모양인데 어림없지. 내가 누군데. 잘 걸렸다. 이참에 버릇을 고쳐주지. 그렇게 생각하며 박서방에게 말했다. 잘 알겠지만 난 장리를 봤소. 그리고 내 돈을 떼어먹을 생각하지 마시오. 천부자는 힘께나 쓰는 건달들을 부리는 내놓으라 하는 사채업자인지라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을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박서방은 천부자가 내어준 돈을 건네받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가버렸다. 박서방이 천부자한테 돈을 빌렸다네? 아무도 안 빌려주니까 천부자한테 손을 내밀었구먼. 천부자한테 빌린 돈을 제때 갚을까 몰라? 그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약속한 한 달이 점점 다가오자 박서방은 아내와 아들을 불렀다. 천부자가 빌린 돈을 받으러 올 텐데 내가 죽었다고 해라. 아버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여보, 동네 창피당하지 말고 빌린 돈은 갚읍시다. 몰려와서 손찌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요? 마누라, 내가 생각한 게 다 있어서 그래. 한 동네 살면서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아먹는 그 인간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해. 박서방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짖는다는 식으로 본인이 했던 행동은 생각지도 않고 천부자의 행동만 아니 꼽게 생각했다. 한 달이 되자 천부자는 건달들을 거느리고 박서방을 찾아왔다. 그런데 집 앞에 이르자 등이 걸려 있고 안에서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게 무슨 일이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내와 아들이 상복을 입고 관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다. 아이고 어르신, 어쩐 일이십니까? 자네 아비가 빌려간 돈을 받으러 왔네. 어르신, 보시다시피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비가 빌려간 돈이니 자네라도 갚아야지. 그러면서 천부자는 종일 관 앞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관 속에서 죽은 척하고 누워있던 박서방은 저녁이 되자 서서히 일어났다. 하루 종일 관 속에 누워있었더니 온몸이 뻐근했다. 박서방은 밖의 동정을 살펴보더니 관 속에서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어서 관을 열어보시오. 천부자의 재촉에 달려들어 아들이 관뚜껑을 열자 누워있던 박서방이 부스스 일어나는 것이었다. 다시 살아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튼 다행이요. 내 돈을 갚을 수 있어서. 그러자 박서방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세상에 갔다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대개 아버지를 뵈었소. 그런데 대개 아버지께서 생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빌린 돈 20냥을 갚지 못했다며 미안해 하시더군요. 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 세상에 가서 직접 들은 얘기요. 대개 아버지가 빌려간 돈이나 갚으시오. 괜한 수작 말고 빌린 돈과 이자나 내놓으시오. 그럼 관가에 가서 얘기합시다. 천부자는 그 말에 순간 멈칫했다. 불법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걸 알면 큰일이었다. 천부자는 박서방이 수작 부리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심한 말은 하지 못했다. 죽었다 살아났으니 이자는 받지 않을 테니 원금이나 주시오. 박서방은 천부자에게 빌린 돈 20냥을 선뜻 내주었다. 한 명은 빌려준 돈을 쉽게 받았고 또 한 명은 이자를 안 냈으니 서로 피장파장이군.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도적이 된 사또의 아들. 얘기 들었나? 어젯밤에 맹진사댁이 털렸대. 맹지사댁이? 누구 짓이지? 자네 십자성이라고 못 들어봤나? 십자성? 그 신출 규모라다는 도둑 말인가? 간밤에 맹진사의 집이 감쪽같이 털린 걸 두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평소에도 인색하기로 소문난 맹진사인데 애지중지하던 재물을 몽땅 털렸으니 그 속이 어떠할지는 물어보나 마나였다. 사또, 그놈을 꼭 잡아주십시오. 알겠소. 노력해보겠소이다. 전관 사또도 십자성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지만 번번이 놓치고만 터였다. 아니, 놓친 것이 아니라 아예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어디를 털겠다고 예고를 하고 거사를 치렀지만 언제 왔다 갔는지 쥐도새도 모르게 다녀가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신관 사또가 부임해 온 지 석 달 만에 이번엔 상천골 맹부잣집이 털린 것이다. 그런데 십자성의 표적이 되는 인물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었다. 가진 재물은 많지만 남에게는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도둑을 맞아 안 됐지만 속 시원하긴 해. 돈밖에 모르더니만 조용히 하게 누가 듣겠어. 맹진사집 땅을 소작하는 이서방이 소작료를 조금 늦게 냈다고 지금까지 일구던 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다. 어느 날 이서방의 쓰러져가는 초가집 처마 밑에 엽전 구러미가 놓여 있었다. 누가 갖다 놓은 거지? 그런데 엽전을 싼 종이에 십자 표시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십자성이 다녀갔어. 이서방이 엽전 꾸러미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속삭였다. 십자성의 정체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아는 거로 봐서 정체를 숨기고 근처에 사는 게 아닌가 하고 판단할 뿐이었다. 혹시 자네가 십자성 아닌가? 뭐여? 농이라도 그런 소리 말게. 사내들은 모이면 가끔 그런 소리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했다. 그만큼 모두 십자성의 정체가 궁금했다. 신관 사또가 부임해 온 지 어느덧 2해가 훌쩍 지났지만 맹진사 사건은 물론이고 그 뒤로도 허탕만칠 뿐이었다. 십자성이 다녀간 자리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 십자 표시가 그려진 쪽지 한 장 뿐이었다. 십자성이 다녀갔대? 잘 됐구먼. 언제부턴가 십자성이란 존재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해결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 소문이 한양에까지 퍼졌고 조정에선 십자성을 잡기 위해 안찰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오작인까지 고용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자를 사또로 내려보냅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양산 출신인 장덕수가 부임해서 내려가게 되었다. 장덕수는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어 좋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십자성이란 도둑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전임 사또들처럼 쫓겨나게 될까봐 걱정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장덕수가 과거에 급제해서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다. 형편이 넉넉지 않던 장덕수의 과거 시험 노자를 마련해 준 것도 그 여자였다. 마침내 과거에 급제해서 그는 한양에 관직을 얻었다. 자리 잡히는 대로 데려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장덕수는 여인을 남겨두고 그렇게 한양으로 떠나갔다. 여인의 뱃속엔 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지만 장덕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한양에 간 장독수에겐 소식이 없었다. 배가 불러오자 여인은 집을 떠나 홀로 아이를 낳아 길렀다. 아이 이름은 준배였다. 아비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여인은 온 힘을 기울여 아들을 키웠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이는 17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들의 질문에 여인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숨김없이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준배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그것도 한양에서 관직을 맡고 있다니 말이다. 준배는 그 이후로 아버지에 대해 2번 다시 묻지 않았다. 장독수가 부임해 온 뒤 며칠 후였다. 그렇게 뜬구름 같던 십자성이 제 발로 관가에 찾아와 자수를 한 것이다. 준배 아니요? 저 친구가 십자성이란 말이요? 스스로 자수를 하다니 무슨 일이요? 동원에 무릎을 꿇은 준배를 보고 여기저기서 수군수군댔다. 네가 십자성이 틀림없느냐? 그렇습니다, 사또. 그러자 장독수가 근엄하게 명령했다. 여봐라, 이 자를 당장 하옥하도록 하라. 신출규모란 십자성은 마침내 무력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건 왜 스스로 자수를 했느냐 하는 거였다. 도둑이긴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겐 영웅이었어. 맞아. 그런데 왜 자수를 했을까? 그날 저녁 감옥에 갇힌 십자성이 사또를 뵙기 원한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장독수가 감옥을 찾아가니 준배가 그를 보고 어머니를 통해 들은 얘기를 꺼냈다. 그럼 네가 내 아들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배웠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몸 한 가지 청이 있사온데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독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 모든 게 내 죄니라.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이 길로 어머니를 모시고 떠나도록 해라. 아버님, 너희 모자를 거두지 못한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말거라. 장독수는 감옥에서 준배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십자성에 대한 모든 사연을 소상히 적어 상소문을 올리고는 죄인을 풀어준 책임을 지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조정에선 십자성이 비록 도둑이지만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한 사실을 인정해서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옥에서 풀려난 십자성은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났다. 관직을 내려놓은 장독수가 준배와 어머니를 다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늘에서 내려준 어머니의 밥상. 저 멀리 수려한 산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서 있었다. 그 봉우리에 올라 발 아래를 굽어보면 하얀 안개가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이 마치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앉은 것처럼 신비로워 보였다. 그 아름다운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 효자 부부는 매일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은 이 산기슭에서 작은 밭을 일구고 나무를 내다 팔며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비록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집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부부는 한밤중에 들리는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어머니가 어디 편찮으신가 보. 부부는 서둘러 일어나 어머니에게로 갔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다, 괜찮다. 어머니는 애써 기침을 멈추고 아들 며느리를 안심시켰다. 불이라도 더 지펴드려야겠네요. 아들은 밖으로 나가 팔려고 해온 나무짐을 풀어 아궁이에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다. 괜찮대도 팔려는 걸 떼면 어떻게 하노? 그게 무슨 대수예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지요. 어머니가 날로 수척해지고 기운이 없어 두 사람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나무를 하며 건근히 먹고 사는 처지에 어머니를 잘 모시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아이가 자라다 보니 날이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부부는 틈만 나면 마을을 다니며 품팔이를 했다. 하지만 그것도 일정하지 않고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차례를 기다릴 판이었다. 어느 날 동네 박영감 생일잔치를 도우러 갔던 아내가 잔치 음식을 조금 싸가지고 왔다.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다 뭐냐? 박영감님 잔치 음식인데 조금 가져왔어요. 너희도 같이 먹자.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린 아들이 달려들어 할머니 앞에 있는 음식에 손을 대더니 정신없이 먹어댔다. 이 녀석, 할머니 드실 음식에 손을 대다니 그만 먹어! 나무꾼이 호통을 치자 아이는 깜짝 놀라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애한테 왜 그러냐? 아니다, 어서 먹어. 손자를 유난히 귀여워하는 할머니가 역성을 들자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손에 든 음식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그 뒤로도 조금이라도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어린 아들은 쏜살같이 달려들어 음식을 집어먹기 일쑤였다. 그 일로 인해 부부는 상심이 컸다. 그렇잖아도 연로하신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철딱서니 없는 아들의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생각도 못해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아무래도 이 아이를 절에 맡겨야 하겠소. 아이를 절로 보낸다고요? 그렇소. 아이가 클수록 어머니를 모시는데 소홀해지는 것 같소. 아이야, 또 낳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 분뿐이지 않소.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고 말이오. 아내는 갑작스런 남편의 말에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남편과 마찬가지로 효성이 지극한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등에서 마냥 즐거운 표정으로 부부를 따라갔다. 고산사까지 가려면 한참을 올라가야 했다. 비록 얼마 전에 고산사에 있는 주지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말하고 맡기기로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였지만 막상 어린 아들을 절에 맡기고 온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런데 앞장서서 길을 가던 남편이 갑자기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흙을 털며 일어난 남편이 자세히 보니 그건 돌부리가 아니라 땅속에 박힌 쇠붙이였다. 무언가 하고 파내보니 묵직한 녹그릇 아닌가. 여보, 이건 녹그릇이요. 좋은 물건인 것 같은데 잘 닦아서 어머니 쓰시도록 해야겠어. 그러자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기회다 싶은지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절에는 다음번에 가도록 해요. 남편은 아이를 두고 올 생각으로 가슴이 미어질 판에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당장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노그릇 아니냐? 어디서 난 거냐?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땅속에? 나무꾼은 가져온 노그릇을 광이 나도록 닦았다. 그러자 마치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영롱한 색을 띠기 시작했다.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아. 그는 노그릇을 머리맡에 모셔두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웬 점잖은 백발노인이 나타났다. 너희의 효성이 지극하여 선물을 주겠노라. 너에게 준 그 노그릇은 무엇이든지 여러 개로 만드는 힘이 있단다. 그것으로 내 어머니를 잘 공경하도록 하여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사라졌다. 꿈에서 깬 남편은 아내에게 꿈 얘기를 들려주었다. 혹시 모르니 한번 시험해 봅시다. 남편은 콩 한 개를 녹그릇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녹그릇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 콩이 수북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내의 놀라는 소리에 남편도 옆에서 소리쳤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군. 꿈속에서 얘기한 그대로요. 정말 그 그릇은 신기한 보물이었다. 그릇 속에 쌀 한 톨을 넣으면 쌀이 가득하고 엽전을 넣으면 엽전이 가득히 차오르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넣기만 하면 수북이 쌓였다. 하지만 부부는 꿈에서 이룬 것처럼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만 그릇을 사용했다. 이 그릇은 하늘에서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해드리라고 주신 그릇이요.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만 사용합시다. 네, 그렇게 해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밥상은 언제나 풍성했다. 그렇게 효도를 받으며 살다가 몇 년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제 이 그릇은 우리에겐 소용없는 물건이요. 욕심만 생길 뿐이니 처음 찾은 곳에 가져다 놓읍시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부부는 녹그릇을 처음 발견한 장소로 가서 깊은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렸다. 이렇게 하니 마음이 편하구려. 내려갑시다. 나무꾼 부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 녹그릇이 없어도 그들은 풍족했고 부족함이 없었다. 그 후로 어머니의 밥그릇이 묻힌 산이라 해서 그 산을 식기산 또는 음식을 보관한 산이라는 뜻으로 식장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파란 벨트. 온종일 구걸하며 다니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고아인 케인과 함께 다녔는데 자루가 가득 차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을 향해 언덕을 넘었다. 어느 날 그들은 산 중턱을 올라가다가 작고 파란 벨트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길에 떨어진 벨트를 케인이 주우려고 했다. 줍지 마. 마법이 걸려 있을지도 몰라. 여자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케인에게 빨리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한참을 갔을 때 케인이 보이지 않자 여자는 케인이 돌아올 때까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케인은 파란 벨트를 그냥 지나쳐 오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던 길로 되돌아가 그것을 주워서 허리에 감았다. 그러자 갑자기 산을 들어 올릴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이 생겼다. 케인이 돌아오자 여자는 매우 화를 냈다. 날이 저물고 있지 않니?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산을 넘어가야 한다. 두 사람은 부지런히 걸었지만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여자는 지쳐서 덤불 아래서 쉬어야겠다고 말했다. 아줌마가 쉬고 있는 동안 저기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갔다 내려와도 돼요? 여자가 허락하자 K는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때 북쪽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K는 뛰어가서 여자에게 말했다. 틀림없이 이 근처에 집이 있어요. 북쪽에서 밝은 빛이 빛나는 걸 봤어요. 짐을 어깨에 맨 여자와 K는 얼마 안 가서 가파른 절벽에 닿았다. 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구나.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다. 저기 집이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여자는 그건 트롤이라고 말했다. 트롤은 전설에 전해오는 도깨비였다. 그들은 산등성이를 올라 반대편으로 불빛을 따라 내려갔다. 얼마 후 온통 붉은색으로 칠해놓은 큰 집에 이르렀다. 여긴 트롤이 사니까 들어가면 안 돼. 케인이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도 따라갔다. 문을 열자 여자는 너무 놀라 기절하고 말았다. 키가 6미터나 되는 엄청나게 큰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케이는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 난 여기서 300년 동안 앉아 있었단다. 지금까지 아무도 나한테 와서 할아버지라고 불러준 적이 없지.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니? 아줌마가 기절했나 봐요. 좀 도와주세요. 케이는 여자를 붙잡고 앞에 보이는 현관까지 끌고 갔다. 여자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구석에 있는 장작더미 위에 앉아 있었지만 너무 놀라서 거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해라. 잠시 후에 거인이 일어나서 마른 소나무 장작 6개를 불에 던졌다. 그걸 본 여자는 덜덜 떨었다. 우리를 산채로 구워 먹으려고 해. 여자가 구석에 앉아서 말했다. 나무에 불이 붙자 거인은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 아주 살찐 커다란 소를 잡아서 가져왔다. 거인은 소를 들어 올려서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 놓고 잘 구워질 때까지 이리저리 돌렸다. 그리고 커다란 은접시를 가져와서 고기를 그 위에 놓았다. 접시가 얼마나 큰지 소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갔다. 그런 다음 거인은 지하실로 내려가서 큰 통에 든 포도주를 가져왔다. 자, 저녁을 먹자. 거인은 소 한 마리와 남아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치웠다. 그리고 통에서 포도주를 다 마시고 돌아와서 의자에 앉았다. 침대 하나와 요람 하나가 있는데 네가 요람에서 자고 내 아줌마가 저쪽 침대에서 자면 되겠다. 케이는 옷을 벗고 요람에 누웠다. 그러나 사실 말이 요람이지 침대처럼 컸다. 거인은 여자를 데리고 침대에 있는 곳으로 갔다. 잠들면 안 되겠어. 깨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는 게 좋겠어. 케인이 생각했다. 잠시 후에 거인이 여자에게 말했다. 저 녀석을 없애버리면 우리 둘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 애를 어떻게 없애버리죠? 그보다 더 쉬운 건 없지. 거인이 설명했다. 저 애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돌을 쪼개게 하고서 커다란 바위를 굴리겠소. 케이는 조용히 누워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 거인은 노르웨이 전설에 나오는 못된 도깨비 트롤이었다. 다음 날 거인은 케인에게 자기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돌을 쪼갤 수 있는지 물었다. 케인은 그러겠다고 말하고 거인을 따라 산으로 갔다.
돌을 쪼갠 후에 트롤은 케인에게 아래로 내려가서 갈라진 바위 틈을 찾아보라고 했다. 케인이 아래로 내려가자 트롤은 멀리서 울퉁불퉁한 커다란 바위를 끌고 와서 케인이 있는 곳으로 굴려버렸다. 그러나 케인은 굴러오는 바위를 막아서 아래로 굴렸다. 자, 이제 나 대신 내려가서 바위에서 갈라진 틈을 찾으세요. 내가 위에 서 있을 테니. 케인이 트롤에게 말했다. 트롤은 케인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케인은 커다란 돌을 아래로 굴렸다. 그 돌이 트롤에게 덮쳐 다리가 부러졌다. 자, 당신은 공경에 처해 있어요. 케인은 아래로 내려가서 그 바위를 들어올리고 트롤을 구해주었다. 케인은 등에 트롤을 짊어지고 말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 집으로 돌아갔다. 몸이 흔들리자 트롤은 칼에 찔린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집에 도착하자 케인은 트롤을 침대에 눕혔다. 밤이 깊어지자 트롤이 여자에게 다시 말했다. 난 정원에 사자 12마리를 데리고 있지. 사자들이 저 애를 잡을 수만 있다면 갈기갈기 찢어놓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자 여자는 몸이 아프다며 사자의 젖을 먹으면 금방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케인은 우유통을 가지고 정원으로 들어갔다. 사자 12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뒷발로 섰다. 그러나 케인은 가장 힘센 녀석의 앞발을 잡고서 꼼짝 못하게 밀어붙였다. 다른 사자들이 그 광경을 보자 그의 발 앞에 가만히 있었다. 그 다음부터 사자들은 그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그가 집에 오자 사자들이 집 밖에서 문지방에 앞발을 대고 누워 있었다. 자, 아줌마, 곧 좋아지실 거예요. 여기 사자젖이 있어요. 그는 통에서 사자젖을 따랐다. 하지만 트롤은 침대에 누워서 사자의 젖을 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케인은 그 소리를 듣고 트롤을 침대에서 끌어내 문을 열고 던져버렸다. 그날 밤 트롤은 여자에게 다시 말했다. 저 애를 어떻게 없애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강해. 좋은 방법이 없소?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형이 둘이 있어. 나보다 12배는 더 강하지. 내가 밖으로 내쫓겨서 이 농장을 꾸려나가는 이유도 바로 그거야. 그들이 살고 있는 성 둘레에 사과 과수원이 있지. 누구든지 그 사과를 먹으면 사흘 밤낮 잠을 자게 되지. 저 애를 그 과수원으로 보내면 사과를 먹게 될 거고 잠이 들면 형들이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아침이 되자 여자는 아픈 척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쉬었다. 성 가까이에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서 열린 사과를 먹으면 회복될 거라며 몇 개만 따오라고 말했다. 케인은 사자 11마리와 같이 출발했다. 케인은 과수원에 와서 사과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서 먹었다. 그러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사자들이 그 주위에 둥그렇게 누워서 지켜주었다. 셋째 날 트롤 형제가 찾아왔다. 하지만 사자들이 일어나서 트롤들을 해치웠다. 사자들은 트롤들을 물리치고 나서 다시 누웠다. 케인은 오후 늦게 일어나서 성을 향해 걷다 어떤 아가씨와 마주쳤다. 아가씨는 창가에 앉아 과수원에서 일어난 일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자들에게 감사해야 할 거예요. 당신은 그 난투극에 끼지 않았으니까요. 그랬으면 당신은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내가 목숨을 잃다니요? 난 두려운 것이 없어요. 케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트롤들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었는지 물었다.
그 아가씨는 트롤한테 붙잡혀온 아라비아 왕의 딸이었다. 그들은 성으로 들어가 커다란 방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트롤들이 벽에 세워놓은 커다란 칼이 2개가 있었다. 당신 이 칼을 휘두를 수 있겠어요? 공주가 말했다. 그걸 휘두르지 못하면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는 의자를 쌓아 올린 뒤 뛰어올라서 엄지손가락 끝으로 가장 큰 칼을 잡았다. 그리고 그 칼을 공중으로 던졌다가 다시 칼자루에 넣고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다. 공주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트롤성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어요. 공주는 케인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는 아라비아로 떠났다. 공주가 떠나고 나자 케인은 사과를 가지러 온 것이 생각났다. 아줌마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마 지금쯤 괜찮으실 거야. 케인은 부지런히 돌아가서 거인과 아줌마가 생기 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건 슬픈 일이에요. 저와 같이 성으로 가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훌륭한 남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자는 떠나면서 케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물었다. 아줌마와 제가 구걸하러 다녔을 때 산 중턱에 놓여있던 파란 벨트에서 나온 거예요. 아직도 그걸 차고 있니? 그건 케인의 허리에 묶여 있었다. 내가 봐도 되겠니? 케인은 조끼와 셔츠를 벌려서 그녀에게 보여주려고 벨트를 끌어당겼다. 그러자 여자는 그걸 양손으로 붙잡아 떼어내버렸다. 지금 내가 너 같은 불쌍한 녀석을 데리고 뭐 하겠니? 널 없애버리겠다. 그녀가 소리쳤다. 저런 망나니에게 그건 너무 합당한 죽음이야. 옆에서 트롤이 거들었다. 2 눈을 멀게 한 후에 작은 보트에 태워 떠내려 보냅시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멀게 하고 보트에 태워 떠내려 보냈다. 그러나 보트가 떠내려가자 사자들이 헤엄쳐 따라왔고 마침내 보트를 잡아 섬의 해변으로 끌어서 케인을 전나무 아래에 놓았다. 사자들은 케인에게 먹이를 잡아주었고 새 털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큰 사자가 눈이 먼 산토끼를 쫓았다. 산토끼는 그루터기와 돌 위로 곧장 뛰어갔고 결국에는 전나무 그루터기를 뛰어넘고 들판을 지나서 샘물 쪽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런데 샘에서 나오자 그 토끼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사자는 케인을 샘으로 끌고 가서 머리와 귀를 물속으로 담갔다. 그러자 그는 다시 앞을 볼 수 있었다. 케인은 해변으로 내려가서 사자들에게 뗏목 모양으로 서로 가까이 모이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사자들의 등에 올라타자 사자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갔다. 해변에 도착하자 케인은 자작나무 숲으로 올라가서 사자들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지시하고는 도둑처럼 성으로 살며시 올라갔다. 파란 벨트를 다시 찾기 위해서였다. 열쇠의 구멍을 통해 부엌문에 벨트가 걸려있는 걸 보았다. 케인은 벨트를 잡자마자 미친 듯이 발을 차고 구르기 시작했다. 그때 여자가 달려나왔다. 그 벨트를 이리 내놓아라. 아니요. 이제 아줌마는 내게 준 운명을 가져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즉시 그 일을 마쳤다. 늙은 트롤은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다. 너는 살려주지. 하지만 넌 내게 준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할 거야.
케인은 트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작은 보트에 태워 바다로 떠내려 보냈다. 케인은 공주를 찾기 위해 배에 짐을 싣고 아라비아로 출항했다. 얼마간은 바람도 선선하고 날씨도 좋았다. 그러나 바위섬 근처에 오자 강풍이 몰아쳤다. 선원들은 해변으로 올라가서 태풍을 피했다. 거기서 그들은 커다란 알을 발견하고 돌로 그걸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껍질에 금도 가지 않았다. 그때 케인이 그 소리가 무슨 소린지 확인하려고 칼을 가지고 다가왔다. 그리고 칼로 알을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알이 쪼개지면서 코끼리처럼 커다란 병아리가 튀어나왔다. 큰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 죽을지도 몰라요. 선장은 놀라서 소리쳤다. 그리고 미풍에 돛을 맞추어 급히 그곳을 떠났다. 마침내 아라비아에 도착했다. 상륙하자마자 케인은 선원들에게 모래 언덕으로 가서 눈만 보이게 숨어 있으라고 명령했다. 케인과 선장은 높고 험한 바위산에 올라가서 전나무 밑에 숨어 있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커다란 새가 발톱으로 섬을 들고 날아와서 그 섬을 떨어뜨려 배를 가라앉혔다. 그 새는 알에서 나온 병아리가 변한 새였다. 새는 그 일을 끝마치고 나서 모래 언덕으로 날아올라와 날개를 퍼덕이면서 선원들의 머리에 바람을 일으켜 날려보냈다. 그리고 전나무를 지나치다 케인의 주위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케인이 칼로 새를 크게 내리치자 새가 상처를 입고 떨어지고 말았다. 케인은 이제 공주를 찾아야 했다. 그는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소문을 냈다. 백곰이 춤을 추고 재주를 부린다는 소문이 온 성에 퍼졌다. 전에 없던 아주 재미있는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왕의 신하가 케인을 찾아왔다. 왕궁으로 함께 가십시다. 백곰이 성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전에 그런 짐승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장은 웃지만 않으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왕은 그 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에게 웃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런데 왕의 시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웃고 백곰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백곰은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모인 사람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러댔다. 쇼가 끝났을 때는 늦은 밤이었다. 밤이 너무 늦었구나. 오늘 밤은 백곰을 여기서 재우거라. 왕이 명령했다. 공주에게도 백곰의 재주를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왕은 램프와 열쇠 다발을 가지고 와서 백곰을 데려갔다. 복도를 따라서 위층과 아래층을 오르내리다가 마침내 바다로 뻗어있는 부두에 도착했다. 왕은 말뚝과 빗장을 3개 잡아당겼다. 그러자 작은 집이 물 위로 떠올랐다. 공주는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다. 사랑스러운 딸이 트롤에게 납치를 당한 적이 있어서 아무도 그녀를 납치해가지 못하도록 그곳에 숨겨놓았던 것이다. 왕은 숨어 지내는 공주에게 백곰을 데려갔다. 백곰은 공주의 방으로 들어가 춤추고 묘기를 부렸다. 너무 늦었으니 백곰을 여기서 재우도록 해라. 곰은 난로 옆에서 누웠고 불을 켠 채로 공주 또한 거기서 자야 했다. 왕이 나가자 백곰은 공주에게 목줄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곰이 말을 하자 공주는 너무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다. 공주가 목줄을 풀자 곰이 쓰고 있던 가면을 벗었다. 케인,
당신이었군요. 공주는 그를 알아보고 너무 기뻐했다. 공주는 왕에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케이는 공주에게 아직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아침에 왕이 밖에서 빗장을 만지작거리며 덜거덕 소리를 내자 케이는 자기 몸을 가려서 난로 앞에 누웠다. 곰은 아직도 자니?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꼼짝도 안 했어요.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자 케이는 가죽을 던져버리고 제단사에게 가서 어울리는 옷을 주문했다. 그런 뒤 케이는 왕에게 가서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네가 처음이 아닐세. 구원을 한 사람은 하루 동안에 공주를 찾지 못하면 그 목숨을 빼앗기게 된다네. 케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케이는 공주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춤만 추고 있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왕이 말했다. 난 자네를 진심으로 가엾게 생각하네. 자네는 찾는데 능숙하지 못하군. 그런 말씀 마십시오.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은 희망이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한 두려움이란 없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케이는 1시간만 남을 때까지 계속 춤을 추다가 공주를 찾으러 갔다. 이젠 소용없어. 시간이 다 됐어. 왕이 말했다. 불을 밝히십시오. 임금님은 열쇠의 꾸러미를 들고 제가 가려는 곳까지 저를 따라오십시오. 아직 1시간이 남았습니다. 케이는 왕이 전날 밤에 데려갔던 바로 그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바다로 뻗어있는 부두로 나갔다. 아직 5분이 남았구나. 케인이 말뚝과 빗장을 당기자 그 집이 떠올랐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저자의 목을 베도록 해라. 아니, 안 됩니다. 기다리세요. 아직 3분이 남았어요. 열쇠를 꽂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가만히 서서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맞는 열쇠가 없다고 말했다. 왕께서 열지 않으시면 제가 열겠습니다. 그러면서 케인이 발로 문을 걷어차자 문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다. 공주가 문 앞으로 나왔다. 아버지, 이 사람이 저를 트롤성에서 구해준 사람이에요. 뭐라고? 정말 그랬단 말이냐?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느냐? 왕은 케인을 부여안고 흔쾌히 사위로 받아들였다. 공주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케인에게 정해져 있었다. 마침내 고아 케인은 아라비아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 조세핀 공주의 신랑감. 윌리엄 왕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공주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조세핀이었고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동작이 좀 굼뜬 편이었다. 윌리엄 왕이 공주를 두고 외출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면 공주는 그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건 조세핀 공주가 게을러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다만 어느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느 것에도 감명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조세핀은 그저 입가에 미소를 띠고서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어느 것에도 난 관심 없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윌리엄 왕은 때때로 공주가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닌가 걱정했다. 결국 왕은 공주가 결혼하면 제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하고 조세핀 공주의 18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곧 공주의 신랑감을 찾는다고 사방에 알렸다. 왕들과 왕자들이 멀리서 윌리엄 왕의 궁전으로 모여들었다. 모두가 조세핀의 모습에 매혹되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
공주에게 이것저것 선물을 안겨주며 청혼을 했다. 매일 밤 왕은 공주에게 물었다. 얘야,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느냐? 하지만 조세핀 공주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정말 모르겠어요, 아빠마마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루퍼스 왕은 어떠냐? 물론 호라비이긴 하지만 아주 부자란다. 내 생각은 어떠냐?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아이버 왕자는 어떠냐? 잘생긴 외모에 검술도 아주 뛰어나단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 될지 생각을 좀 해보렴.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조세핀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다. 궁전은 참을성 있는 구혼자들로 가득 찼다. 왕실에는 조세핀 공주가 다 뜯어볼 수도 없을 만큼의 선물들이 가득 쌓였다. 왕은 매번 이 왕은 어떠냐? 저 왕자는 어떠냐? 하고 물어봤지만 공주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모르겠어요, 아바마마. 그러면 내가 일일이 모자 속에 그 이름들을 써놓고 제비를 뽑게 해야겠구나. 왕이 마침내 화를 내며 이렇게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세핀이 한 말은 정말로 모르겠어요 라는 한마디뿐이었다. 공주는 매혹적인 미소로 구혼자들에게 일일이 인사했다. 하지만 조금 더 흥미를 갖지 않았다. 구혼자들의 찬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윌리엄 왕은 더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왕은 슬픔을 떨쳐버리려고 성 아래 술집으로 갔다. 거기서 우연히 먼지투성이의 물방앗간 주인 옆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왕은 맥주 2잔을 비우고는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자네 아나? 난 말이야 공주를 비난하지 않아. 그들은 모두 달콤한 얘기나 들려주는 이야기꾼에 불과하다고. 조세핀 공주가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지. 내 말은 그 녀석이 그 녀석이라는 얘기야. 안 그런가?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나?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요, 전하. 전하께서는 그저 공주님이 진실로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찾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좋아. 하지만 그들 중 누구를 택해야 한다는 말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폐하. 제가 내일 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말했다. 다음날 옷에 가죽끈 장식을 한 씩씩한 젊은이가 공주에게 청혼하러 온 여러 왕자들 사이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가난한 젊은 제분공이었다. 젊은이는 하얀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빗질하지 않은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않고 있었다. 그곳에 있던 이들이 모두 그를 비웃었다. 저런 녀석이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회방꾼이 하나 나타났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말했다. 그 제분공은 그들이 경멸조로 하는 말들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나가 조세핀 공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을 뿐이었다. 제분공은 단번에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짐짓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당신은 예쁘지 않군요, 조세핀 공주. 젊은이가 말했다. 뭐라고? 공주가 이렇게 화가 나보긴 처음이었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물론이죠. 모든 사람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젊은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분공이지요. 또한 제분공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어떤 힘든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주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신을 기름 속에 넣고 끓여버리고 말겠어. 그게 바로 내 생각이야. 조세핀 공주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당장 용서를 빌도록 해. 글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 하더군요. 그 어느 것도 진실을 막을 수 없다고요. 당신이 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앉아서 멍청이 바라보는 것뿐이니 그대는 점점 더 못생겨지고 뚱뚱해지고 미련해질 것입니다. 조세피는 다른 이들도 듣고 있는지 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다. 난 못생기고 뚱뚱해지는 건 싫어. 멍청이가 되는 것도 싫고 왜 아무도 진작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말해주지 않았지? 이제 난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내일 말씀드리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제분공은 성을 떠났다. 그날 밤 조세핀 공주는 하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던 그가 누구인지 얘기해달라고 왕을 졸랐다. 글쎄, 나도 모르겠구나. 장난기 많은 왕이 이렇게 슬쩍 거짓말을 했다. 내 생각엔 보초병들을 따돌리고 들어온 평민인 것 같구나. 다시 나타나면 내가 멀리 내던져버리마. 아니,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공주가 말했다. 물론 그를 좋아하진 않지만 다시 그와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무나 공주야. 그와 얘기를 나누되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왕이 유쾌하게 말했다. 다음 날 구혼자들이 다시 모였다. 그리고 모두 공주에게 찬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공주는 줄곧 문만 바라보며 제분공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죄송합니다, 공주님. 마침내 도착한 제분공이 말했다. 저희 집 암소가 새끼를 낳는 바람에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나보다 암소 생각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날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군요. 공주가 슬프게 말했다. 공주의 물음에 제분공은 아닙니다. 아주 많이 좋아하는걸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생기발랄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고 현명하고. 조세핀 공주는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공주는 자신에게 청혼한 사람들에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조세핀이 원하는 이는 단 한 사람, 바로 그 제분공이었다. 하지만 그는 공주인 자신을 원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기도 했다. 제가 그동안의 습관을 고친다면 어떻겠어요? 공주가 속삭이듯 물었다. 글쎄요, 공주님이 약속하신다면. 약속한다면요? 공주가 다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당장 결혼식을 올리죠. 그 제분공이 대답했다. 왕도 물론 그 결혼을 승낙했다. 급히 결혼식이 치러졌고 결혼 피로연에서 조세핀 공주는 남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당신 이름을 묻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공주는 갑자기 결혼식을 올리는 바람에 남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분공과 결혼한 공주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공주는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물론 물방앗간 주인이 공주의 시아버지란 말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마법 모자. 양을 돌보고 있는 약간 엉뚱한 총각이 언덕 위에 앉아 있었다. 그날은 마침 가까운 마을에서 큰 잔치가 있는 날이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언덕 위에서 무언지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내 모자는 어디 있지? 내 모자는 어디 있지? 총각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주변에는 넓은 초원과 양들만 있을 뿐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안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상한 일이네. 아무도 없는데 누구지? 총각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나도 하나 주지 않겠어? 그건 안 돼. 그런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또 한 소리가 줘도 괜찮아. 주자. 그러자 낡아빠진 모자 하나가 총각 앞에 굴러왔다.
그건 아버지 모자야. 잘 사용해? 그런 소리가 들렸다. 총각은 그 모자를 집어썼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이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난쟁이 무리가 마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총각도 배가 고파 잔칫집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중에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도 아무도 총각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그렇게 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 보았더니 그 사람은 두리번거리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처음과는 다르게 놀라더니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 버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보이지 않나 보네. 총각은 머리에 쓴 모자를 만져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 모자가 마법을 부리고 있어. 모자를 쓰면 내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잘 됐군. 총각은 심심하던 차에 사람들을 놀려줄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뛰어갔다. 그래, 배도 고픈데 잘 됐군. 빨리 가보자. 총각은 잔칫집에 가서 손님들 틈에 끼어 돌아다녔다. 정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게 틀림없어. 재밌겠는걸. 이윽고 손님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총각이 보니 난쟁이들도 손님 틈에 끼어 음식을 마구 먹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난쟁이의 모습을 보지 못하므로 순식간에 음식이 없어지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총각도 그 틈에 끼어 가장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골라 배부르게 먹었다. 더는 먹을 수 없게 되자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고기와 빵, 포도주 같은 걸 주머니에 넣고 돌아왔다. 어머니는 음식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내일도 이런 음식을 또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총각은 다음 날도 잔칫집을 찾아가서 가장 맛있는 것만 골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총각이 음식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음식은 나오기가 무섭게 없어졌다. 주인이 낭패를 당하고 있어도 총각은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오직 음식을 훔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저녁때가 되어 댄스가 시작되었다. 손님들은 모두 위층으로 올라갔다. 총각은 손에 음식을 가득 들고 있었지만 자신도 참여하고 싶어서 위층으로 따라 올라갔다. 위층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총각은 구석에 서서 아무한테서도 발을 밟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음식을 두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닿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그만 맨 앞에까지 밀려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앞에 나온 만큼 춤추는 사람들을 잘 볼 수 있었다. 총각은 재미가 나서 구경에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런데 신부가 춤을 추면서 총각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한 바퀴 도는 신부의 옷에 걸려 총각의 모자가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총각의 모습이 드러났다. 음식을 안고 서 있는 총각의 모습은 정말 우스웠다. 모든 사람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며 모두 떠들어댔다. 총각은 열심히 변명을 했지만 매만 맞고 게다가 훔친 음식까지 도로 내놓게 되었다. 그렇지만 뱃속에 들어간 음식은 내놓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난쟁이가 준 마법 무자는 그 자리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 모자를 본 일이 없었다고 한다. 셈이 많은 사람과 잘난 사람.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몹시 질투했다. 잘난 사람은 매사에 조심했지만 셈 많은 이웃 사람은 점점 그를 더 미워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어 하고 생각하며 이사를 가버렸다. 그 사람은 집을 당장 팔고 그 나라의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과 땅을 샀다. 집에는 넓은 정원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우물도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은 신앙심이 좋은 남자였다. 그래서 자기 집에 조그만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남자들을 머물게 했다. 멀리까지도 그 사람은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먼 고장에서도 기도해달라며 부탁을 하러 올 정도였다. 마침내 그 소문이 그 사람이 살던 마을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이웃에 살던 셈이 많은 사람 귀에도 들리게 되었다. 그 소문을 들은 셈이 많은 사람은 이웃에 살던 사람이 더 미워졌다. 결국 그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집어치우고 신앙심이 좋은 그 사람을 없애버리기로 마음먹고 그 집으로 찾아갔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정원을 거닐면서 얘기를 하고 싶군요. 이렇게 말하고 셈이 많은 사람은 마음씨가 착한 남자를 정원으로 끌고 나왔다. 그들은 얘기를 나누며 정원을 거닐었다. 그러다가 오래된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다. 옳지, 여기에 우물이 있다니 잘 됐군. 셈이 많은 사람은 기회를 노리다가 남자를 우물 속으로 밀어 넣어버렸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셈이 많은 사람은 급히 그 집 대문으로 빠져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이제 됐다. 미워하던 놈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 아, 기분이 정말 상쾌하군. 하지만 그건 셈이 많은 사람이 잘못 아는 것이었다. 오래된 그 우물은 정말 깊은 우물이었는데 우물 속에는 작은 요정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 요정들이 남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걸 받아서 구해준 것이다. 남자는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귓가에 요정들이 서로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글쎄, 모르겠는데? 어디? 아, 내가 알아. 얼마 전에 이 마을로 이사 온 남자야. 남자의 일을 잘 아는 요정이 말했다. 임금님께서도 이 남자의 소문을 듣고 내일 이 사람을 찾아오기로 되어 있어. 공주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어째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지? 그건 말이지. 악마가 공주한테 달라붙었거든. 만약 내가 저 남자라면 고칠 수 있어. 그건 말이지. 이 남자 방에 꼬리끝이 하얀 검정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 꼬리 끝에 나 있는 흰털 7개를 뽑아 태워서 그 연기를 공주한테 쏘여주면 악마가 공주한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지. 남자는 요정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엿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훤히 밝자 남자는 오래된 우물 속에 괴어놓은 돌벽을 이리저리 디뎌가며 밖으로 기어나왔다. 남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모두 몹시 기뻐했다. 어제 찾아온 손님이 못되게 굴어서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남자는 검정 고양이의 하얀 꼬리 끝에서 털을 7개 뽑아냈다.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보관했다. 요정이 말한 대로 임금님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찾아왔다. 남자는 임금님을 공손히 맞았다. 임금님이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는가? 공주님의 병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압니다. 그렇소. 어떻게 공주의 병을 고칠 방법이 없겠소?
정말 죄송하지만 공주님을 데려와 주신다면 즉시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님은 공주를 데려오게 했다. 마침내 많은 시녀를 거느리고 공주가 찾아왔다. 공주는 차도로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남자는 공주한테 가까이 다가가더니 검정 고양이한테서 뽑아낸 털 7개에 불을 붙였다. 털이 타들어가면서 그 연기가 공주의 얼굴로 쏘여졌다. 그러자 캥 하는 소리가 나며 악마가 공주의 몸에서 빠져 달아나 버렸다. 공주는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때까지 공주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것이다. 여기가 어디죠? 누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지요? 공주는 비로소 얼굴을 가리고 있던 차도로를 젖히면서 말했다. 아, 나의 공주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구나. 임금님은 기뻐하며 공주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공주의 병을 고쳐준 이 사람한테 어떤 상을 주면 좋겠소? 공주님과 결혼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신하들이 대답했다. 나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요. 좋소. 이 사람을 오늘부터 내 사위로 삼겠소. 그래서 남자는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임금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공주의 남편인 남자가 임금자리에 올랐다. 어느 날 임금님이 된 마음씨 착한 남자가 행차를 하고 있었다. 몰려온 사람들 틈에서 자기를 우물 속에 밀어넣은 셈이 많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임금님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해 보이며 신하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리 데려오시오. 셈이 많은 사람은 임금님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그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며 벌벌 떨었다. 그런데 임금님이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다시 만나보니 반갑소. 임금님이 이렇게 말하고는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금화 1,000개를 가져다가 그걸 이 사람에게 주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잘 데려다 주시오. 임금님이 된 남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으며 한평생 행복을 누렸다고 한다.